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기후 위기론과 태양광 발전에서 기후 위기 론자는 왜 집어넣냐? 기후 위기지. 기후 위기가 정말 맞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떠한 확정적인 기후 위기라기보다 기후 위기 론자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태양광 발전. 제가 8월 달에 이거와 비슷한 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방송된 녹화된 것이 소리가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좀 다소 변경을 시켜가지고 특히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같이 이제 태양광 발전 같이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김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 이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다. 여기 밑에서는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든 뭐 목축을 하든 뭘 하든 뭐 인산 재배를 하든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그늘이 지면은 농사는 되긴 되는 거냐? 예, 잘 됩니다. 그 뭐 우리가 뭐 농사를 저 전라도 넓은 평원에서 지어가지고 하루 뭐 12시간씩 햇빛을 받아도 되는 것이고 강원도 오지의 산골에서 몇 시간 안 되는 거기에서도 해도 쌀농사 다 잘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다소 그 작물에 따라서 약간 좀 수확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오히려 작물에 따라서는 그늘을 좀 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농사가 더 잘 되는 그러한 작물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농토 하면은 어떤 신성불가침, 사실은 신성불가침도 아닌데 우리 산업 발전에 큰 저해가 되는 요인입니다. 지금 농토 하면은 우리 저 공업 발전이나 이런데 또는 주택 개발에 큰 그것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농토를 굉장히 보존하는 그러한 걸로 해왔었는데 굳이 그렇게 생산성이 없는 데를 그렇게 자꾸 뭐 우리 5천 년 동안 농사 지어온 그거를 유지해야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어떠한 것을 규제를 많이 풀고 여기에다가 태양광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뭐 저 농사를 짓지 않는 뭐 봄, 겨울 이런 때에도 계속 이 태양광은 생산성이 있으니까 좋은 것 아니냐. 자, 이러한 정책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실 효과.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좀 얘기하기가 좀 여기에서 해야 돼요. 컴퓨터를 보고 얘기해요. 네. 자, 온실 효과를 가지고 뭐 기후하는 사람, 환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한 반론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대통령 트럼프가 그거에 반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석순 박사 뭐 얘기도 많이 들었고, 뭐 유튜브도 많이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박석순 박사는 이 온실 효과라는 것은 완전히 사기다. 뭐 이렇게 아주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러한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후나 환경에 대한 뭐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딱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린다. 그 얘기는 뭐 할 자격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라운드가 없습니다만은 뭐 어떤 것이냐, 그린 온실 효과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반론의 근거는 뭐냐, 그것만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 효과라는 것이 뭐냐, 대기 중에 수증기는 H2O 분자죠. 분자나 CO2 또는 CH4가 우리 이제 메탄가스 또는 메세인 가스. 그다음에 수증기가 H2O죠. 따위가 지표로부터 우주 공간으로의 적외선 복사를 대부분 흡수하여. 자, 지표 쪽으로 태양광이 이렇게 오면은 태양광이 오는 것은 무엇이 오느냐? 가시광선도 오고 그것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도 오고 그것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도 오는데 특별히 열적 효과가 있는 것은 자외선은 열 효과는 거의 없잖아요. 어떠한 화학작용 그런 것만 있는 것이고 열작용은 뭐냐? 가시광선하고 적외선이다.
그러면 가시광선과 적외선은 거의 열작용만 볼 때는 거의 비슷해요. 열적 작용의 그 크기가. 예. 자, 그래서 이 땅에 부닥치고 그 광이 와서 그 다음에 일부는 반사돼서 튕겨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반사돼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지표의 온도가 일정한 온도 약 300도 K, 그 절대 온도 대략 한 300도 K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또 거기에 해당하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흑체 복사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빠져나가고 구름에 의해서 반사가 되고 등등 해가서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또 복사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들어왔다면 햇빛이 들어왔다면은 그대로 좀 반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가스들이 있다. 어떠한 가스냐? 물 분자라는 가스, 메탄 가스, 메세인 가스가 있고 뭐 CO2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복사되는 놈을 또 빨아먹는다 이거 여러분들이. 예. 자, 그래서 그것이 꼭 그 온실 효과와 온실 가스와 같은 성분이다. CO2 가스, 메세인 가스, 물, 수증기 그것이 온실에 가면은 좀 느끼잖아요. 우리가 조금 뭐 굉장히 습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약간은 공기가 탁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것이 이제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온실가스 CH4나 H2O나 CO2가 마침 또 적외선을 잘 흡수를 한다. 여러분들이 아주 적외선을 잘 흡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이 빨아먹는다. 빨아먹는다는 얘기는 뭐냐? 화학적으로는 분자적인 변형은 없어요. 분자적인 변형이 없는데 그 내부적으로 이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바이브레이션이. H2O가 있다 하면은 H2O가 가만히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두 개가 붙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바이브레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이브레이션 모드가 달라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적외선을 흡수를 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대로 다시 방출을 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계속 아주 늦은 속도로 다시 이제 디엑시테이션 되는 거죠. 엑사이트 됐다가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는 거고 한참 후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놓는 것이 뭐 공중으로 100% 우주로 가는 건 아니고 땅을 뭐 랜덤한 방향으로 흩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가 여기에 온실에 들어가면 무조건 습합니다. 물 분자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세인 가스, 이거는 썩은 거예요. 메세인 가스는. 예. 뭐 온실에는 이제 그 밑에 식물 밑에 뭐 거름, 뭐 닭똥, 뭐 톱밥, 뭐 이런 걸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놈들이 썩어서 메세인 가스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CO2 가스도 있느냐? CO2 가스는 이제 왜 사실은 온실에 가면 식물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CO2 가스가 별로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은 뭔가 서양의 온실에서는 CO2 가스 발생기를 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CO2 가스를 막 뿜어내는데 저는 우리나라 온실에서는 CO2 가스 발생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과거에 한때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없느냐? 그 당시에 CO2 가스 발생기를 만드는 제조업체의 기술이 낮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석유를 떼가지고 결국 CO2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CO 가스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CO 가스는 독가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CO2 가스 가지고 식물 그 성장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겠단 말이에요. 이러면 CO 가스 때문에. 자, 그래서 다 뜯어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뭐 복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여하튼 온실에는 CO2 가스 발생기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세계적인 표준이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지금 대기 중에 대체로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농도가 400 ppm인데 이것이 이제 자꾸 이제 올라가 가지고 대기 온도가 상승한다. 그래서 대기 중의 CO2 농도 증가가 이제 일어나는데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채굴이나
이런 뭐 탐사나 이런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석탄과 석유의 과도한 사용에 때문에 CO2 농도가 특히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1950년부터 2000년 사이에 기술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발전하고 그 이전에는 뭐 1차 대전도 없고 2차 대전도 있었지만은 지금의 기술에 비해서는 많이 낮았기 때문에 인구도 적었고 자 그렇게 하는데 특히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것이 많이 일어났다. 자 그것이 이제 이 그 뭐 기후 환경론자들의 얘기고 그래서 대기 온도가 상승을 했지만은 그것이 CO2 농도가 증가했다고 그거는 아니다. 그게 이제 박석수 교수 박사의 얘기예요. 그래서 기후 위기라는 것은 허구적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이 박석수 박사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그 이제 이 대기 중의 CO2 농도 증가가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하고 이 책을 또 읽어보면은 또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묶여진 전자가 구속 전자가 자유로 전자로 되는 그것도 엑사이트고 바이브레이션 모드가 달라지는 거 그것도 엑사이트란 말이에요. 엑사이트는 꼭 그것만이 엑사이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뭐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겠다. 하여튼 뭐 다 뭐 해가지고 저도 뭐 이 책 우리 자 그다음에 태양광이 기후론이 이거 맞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해 나가야 한다 하고 책을 또 제가 빌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것들이 막 기본적으로 전자를 막 떼가지고 자유전자로 막 하고 그까지는 못 가는 거고 적외선 에너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만 바이브레이션의 모드를 좀 바꿔준다. 뭐 그 정도.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마침 적외선 흡수를 참 잘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CO2 가스가 어떻게 되느냐. 99년부터 16년까지 아주 그거 참 아주 예쁜 이런 곡선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언제에 제일 요것이 이제 계절별인데 언제 제일 낮으냐? 요쯤이란 말이에요. 요게 대략 여름이에요. 여름에서 제일 적게 나온다. 왜냐? 첫째, 우리 이제 남반구가 있고 북반구가 있는데 육지의 대부분은 북반구에 있잖아요. 북반구에 있는 나무 뭐 풀들이 CO2 가스를 많이 빨아먹고 그 다음에는 더우니까 아무래도 그것이 난방이나 이런 게 적단 말이에요. 생산성도 적고 여름에 휴가도 많이 가고 그래서 꼭 요거 뭐 여기에 꼭 요 여름에 항상 CO2 가스가 이렇게 적은데 그 다음에 아주 이 직선적으로 아주 리니어하게 잘 증가하고 있다. 자 이거는 뭐 기후론자든 아니면은 기후론에 반대하는 사람이건 이것도 뭐 측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빼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마도 여기에 이제 보면은 요 뭐 그린 색깔, 옐로우 색깔, 블루, 레드 막 다 돼 있는 것이 주로 이제 전 지구는 뭐 기존에 뭐 여러 뭐 이렇게 했고 이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측정을 안 했다. 이게 언제냐? 2010년도 이전까지는 그때부터 이제 안면도, 고산, 울릉도, 독도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잘 이 국제 세계적인 그거하고 잘 맞아 들어가고 다만 우리나라는 조금 더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 다른 세계적인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산업 활동이 좀 왕성한 것 같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여기 이제 이투데이라는 뭐 어떤 그 뭐 주간지인지 뭐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뭐 기후론자가 맞든 기후론자든 그 반대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지난해 이게 이제 2017년도 기사니까 2016년도에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량 2.2 ppm. ppm은 100만 분의 1을 ppm이라고 합니다. 100만 분의 1. parts per million. 밀년이 이제 100만이고
per 밀리언이니까 2.2 그 100만 분의 2.2가 증가했는데 10년간 연평균 증가량보다도 50% 더 높은 것으로 증가됐다. 이는 인간 활동의 영향과 더불어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발생한 엘니뇨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자, 뭐 엘니뇨는 뭐 저는 뭐 잘 모릅니다. 엘니뇨가 전 지구적 가뭄을 초래해 산림이 황폐화되면서 CO2 가스의 흡입량을 줄였다. 자,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복사 강제력. 자, 복사 강제력이라는 말이 납니다. 예, 저 이제 인터넷 보면서 처음으로 봤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텀인 것 같더라고요. 복사 강제력을 65%를 차지하며 지난 10년간 복사 강제력 증가의 82%가 이산화탄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공감신문의 저 김다솜 기자는 CO2다. CO2가 결정적이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복사 강제력. 자, 그러면 복사 강제력이라는 것이 뭐냐? 복사 강제력. 자, 저는 국민학교 때 열의 전달의 3요소, 전도, 대류, 복사. 그 국민학교 때부터 나와요, 그 자연 과목에서. 그런데 대류는 뭐 화로를 이렇게 해놔놓으면은 거기서 뜨거운 공기가 가서 찬데까지 간다. 그게 대류다. 전도는 젓가락을 이렇게 푹 꼽아 놓으면 화로에다가. 하여튼 그때는 뭐 전기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화로에 화로. 그래서 인두를 이렇게 인두 끝에 그 나무 작대기를 꼽아 놨잖아요. 손잡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쇠를 잡으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것이 인두에 하는 것이 이제 전도다. 복사는 뭐 어떻게 뭐 유리창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하튼 뭐 복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초등학교의 제 수준에서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레디에이션, 복사가 뭐냐? 레디에이션이에요. 영어로 레디에이션 하니까 금방 딱 치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러면 그 레디에이션을 왜 복사라고 할까? 한자로. 이거는 옥편을 찾아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로 가지고 뭐 복사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뭐 할 것이 아니라 그 옥편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알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뭐냐? 차바퀴 살이 복자예요. 차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자전거 여기 있잖아요. 자전거 바퀴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스포크라 그러나요? 스포크. 그 다음에 스포크의 이쪽에 있는 것을 테두리를 림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크인데 이 복자가 뭐냐? 차바퀴 살 복자예요. 영어로 말하면 스포크예요. 스포크. 자, 그러면 그 스포크하고 그 어떤 뜨거운 물체가 있어서 막 빛이 나간다. 그거하고 개념이 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 차바퀴 살을 쏜다. 옛날에 진시황릉 시안에 가서 이제 보면은 그 전차가 있고 전차가 뭐 어떤 엔진 그런 전차가 아니라 말이 끄는 싸우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화살을 쭉 걸어놨다. 이 방향에서 오는 놈은 여기서 쏘고 저 방향에서 오는 놈은 이쪽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렇게 해서 활을 쏘는 것, 그것이 복사더라고요. 이놈이 쏠사자. 그래서 차바퀴처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화살을 쏘는 거, 그것이 이제 복사다. 그것이 이제 레디에이션, 햇빛에서 빛이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복사가 레디에이션이다. 자, 그래서 복사를 강제하는 힘은 뭐냐? 온실가스, 에어로솔, 태양 복사 변화 등으로. 자, 태양 복사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온실가스가 있고 태양 복사 변화 등으로 지구 대기의 에너지 균형이 바뀌는 정도를 와트 퍼 스퀘어 미터로 정량화한 개념입니다. 자, 와트 퍼 스퀘어 미터가 뭐냐? 태양에서 지구로 에너지를 보낼 적에 지구의 단위 면적 스퀘어 미터, 단위 면적당 몇 와트의 에너지가 오느냐. 와트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1초당 얼마가 오느냐. 그것이 이제 와트 퍼 스퀘어 미터. 그것을 이제 복사 강제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태양에서 빛이 많이 오면은 이
복사 강제력이 큰 것이고 뭐 이렇게 구름이 있든지 밤이든지 하면은 복사 강제력은 굉장히 적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복사 강제력. 이번에 제가 이거 뭐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얘들이 기후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복사 강제력이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 의미가 있겠구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온실 복사 강제력의 직업이 이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그 주 원인이 온실가스 때문이라 하는 것은 이제 기후 위기론자고, 그 다음에 아니다 태양 복사의 변화로 이렇게 생긴 거다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박석순 박사의 얘기고, 기후 변화의 외부 동인 변화로 인한 순하향에서 상향으로의 복사 플러스 변화를. 자, 순하향 하향에서 오는 것은 복사 강제력을 양이라고 플러스 어떤 양 이렇게 내려온다. 지구에서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에서 저기 우주로 나가는 것, 그것을 이제 음의 값으로 이제 정의합니다. 복사.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값은 지표 온난화, 음의 값은 지표 냉각을 유발합니다. 자, 복사 강제력에서 들어오는 태양광 에너지, 밖으로 빠져나가는 빛의 에너지. 자, 그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그것이 이제 복사 강제력인데, 이제 전 지구적으로 다 통합을 해야 되겠죠. 통합을 전 지구 전체를 해서. 자, 그래서 이제 복사 강제력이 있고 주요 수치는 1750년 대비 2019년 인간에 의한 복사 강제력은 2.72 와트 퍼 스퀘어미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복사 밀도는 얼마냐? 자, 이 복사 밀도 와트 퍼 스퀘어미터. 이것이 이제 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 밀도. 그는 대략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00와트 퍼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1m 1m의 정사각형에 1kW의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딱 거기에 여름에 햇빛이 많이 들어올 때, 물론 겨울에는 적어지고 흐린 날에는 뭐 형편없이 적어지고 밤에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뭐 그렇습니다만 최대값을 얘기하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2.72와트 퍼 스퀘어미터는 굉장히 사실은 적은 양이에요. 복사 강제력은. 뭐 그렇겠죠. 여기에서 이 복사 강제력은 양의 값, 음의 값을 이렇게 합산을 해버리니까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상쇄돼 가지고, 하여튼 이것이 계속 있다는 것은 조금씩 온도가 여기 이제 플러스잖아요. 여기 플러스 2.72 와트 퍼 스퀘어.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온실가스 증가와 부분적 에어로졸 증가에 기인한다. 자, 그래서 온실가스가 좀 많아지고 에어로졸이 뭐예요? 에어로졸이. 자, 그다음에 1750년에서 2011년 인위적 복사 강제력은 2.29 와트 퍼 스퀘어 미터로 보고되었습니다. 자, 인간에 의한 복사 강제력은 2.72. 그다음에 인위적 그래서 뭐 이거나 거의 같은 건데 그 중에서 뭐 서로 비슷한. 자, 그래서 수치가 2.5 대략 한 2에서 2.3에서 2.7까지 그것만큼 뭐 이거 작은 거지만은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면은 조금씩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 관력의 복사 평형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와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것이 제로다, 이 복사 강제력이, 그러면은 이제 평형을 이루는 거죠. 복사 수지는 수입과 지출, 복사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복사 수지라는 말이에요. 복사 수지는 지구의 에너지 균형을 나타내며, 복사 수지가 어떠한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어떤 복사량이 없다면은 지구 온도는 영하 100도에서 영상 150도 사이. 자,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우리 공기가 완전히 없고 진공이다 달같이, 그러면은 어떤 낮에는 150도 플러스, 밤에는 영하 100도의 그 극단적인 것을 있는데, 복사 수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거 하기 때문에 그냥 지구가 적당한 거고. 복사 수지 제가 한자로 적었어요. 복사 수지는 또 뭐냐 하길래 찾아봤어요. 다 한자로 나오더라고요.
수입 복사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 그다음에 레디에이션 버젯, 레디에이션 밸런스.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박석순 박사 그 책에서 나온 겁니다. 지구 온실 효과의 약 95%는 대기 수증기에 의해. 자, 여기에 보면은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GHG 이펙트, greenhouse gas 이펙트가 어떻게 되냐, 복사 수지에서. 자, 그 영향의 대부분 워터 베이퍼가 95%. 지구 그 어떠한 이 그린하우스 가스 중에서 그 성분이 지구 물 분자가 수증기가 95%다. 수증기가. 그다음에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3.6%다. 탄산가스는 요거예요. 푸른 거 요거 수준이고. 그다음에 니트러스 옥사이드, 질산화물이 0.9%. 그다음에 메세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CO2 가스는 그렇게 많은 포션이 아니다. 대부분은 수증기지 그린하우스 가스 중에서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양이고, 그 다음에 그 중의 여기에 3.6% 중 요 놈을 꺼내가 잡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분석을 했어요. 자연적 증가에 의한 것이 96.8%, 인간이 한 것은 3.2%밖에 안 된다. 어떠한 다이옥사이드,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그것은 인간의 기여분은 그 중에서 3.2%고 대부분은 저절로 얻는 그한 거지 증가량이. 그래서 뭐 화산에서도 나오고 뭐가 나오는데 인간이 뭐 공업화에 의해서 자동차 달리고 뭐 난방에 의해서 되는 거는 사실은 3.2%고 자연적 증가가 이거다. 그래서 그 CO2 가스를 딱 지정해 가지고 너 때문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자, 이산화탄소는 3.6%, 메탄을 비롯한 나머지 가스들이 1.4%를 차지하고 인간에 의한 것은 연실효과는 0.12%에 불과한데 왜 자꾸 탄소를 잡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이런 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박석순 박사의 얘기이고, 저는 뭐 반은 찬성하고 반은 뭐 50% 공감을 하고 또 50%는 유엔에 있는 그 학자들, 유엔에서는 유엔 사무총장도 뭐 얘기했어요. 탄소 이거 줄여야 한다. 근데 유엔에서 만약에 뭐 프로젝트를 받고 하고 자기네들끼리 디스커션을 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주 엉터리로 양심 없게 뻔히 엉터리인 줄 알면서 돈 받아 먹으려고 자꾸 뭐 엉뚱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국제회의에 한국 대표도 아주 작은 분야에서 일을 했지만은 거기에 각 나라의 대표들이 상당히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실력가들이 많이 오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연구비 계속 타먹기 위해서 아닌 거를 인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 기후 위기론이 맞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다시 이제 박석순 1850년부터 1850년부터 2023년도까지 지표면의 온도를 보면은 뭐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균형을 잡다가 다시 상승하고 이 슬롭이 더 높잖아요. 더 이제 막 가속되고 있다. 그런데 해수면 온도를 보니 상당히 유사성이 있더라. 해수면 온도 평탄하게 갔다가 다시 증가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박석수 교수는 해수면 어떠한 태양계의 어떤 천문학적 이유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수면이 온도가 증가하고 그것에 이 해수면 온도가 증가하니까 물이 바다에 있는 물이 또는 육지에 있는 물이 좀 더 많이 지표면으로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이것도 올라간다.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CO2를 찍어가지고 뭐 어떻게 뭐 그거는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수증기가 가장 큰
온실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적은 양이 증가하더라도 다른 온실가스보다 지구 기온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죠. 자, 그래서 CO2가 아니고 꼭 뭐 온실 효과를 한다 얘기하고자 한다면 물 분자다 이거예요. 물 분자. 이 현상은 지구 표면 기온과 해수면은 아까 그림에서 위 그림 아까 앞에 있는 그 그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20세기 전반부와 후반부에 있었던 기온 상승과 요것을 자 이것이 이 그림에서 아까 있었던 그 그림에서 아주 잘 확인이 된다. 그래서 포커싱은 뭐냐? 태양 활동이다. 과거에도 여러 번 태양 활동에 따라서 지구 온도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었지. 꼭 뭐 인간의 그걸로 이해한 것이 도미넌트 이펙터지. 인간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건 아니다. 자, 그 얘기. 태양의 활동과 그로 인한 바다가 더워지면서 증발한 수증기가 온실 효과를 높여 기온 상승이 일어난 거죠. 자, 박사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대비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것이잖아요. 좀 더 이제 우리가 보수적인 대책이 될 겁니다. 자, 석유의 용도는 뭐냐? 동력으로서 자동차, 비행기 선박. 자, 여기에서 특히 이제 자동차는 과거에는 이제 뭐 자동차는 없었죠. 기차만 있었죠, 기차만. 그러다가 이제 저 독일에서 엔진이 나오고 함으로써 이제 그 휘발유 엔진, 그다음에 디젤 엔진이 다 독일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 비행기, 이 비행기는 지금 제트유를 쓰잖아요. 제트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트유는 안 되잖아요. 전기로 가지고. 비행기는 못 때운단 말이에요. 배터리로 가지고. 선박은 소형 선박은 될는지는 몰라도 선박도 지금 거의 다 디젤 엔진으로 되지. 이건 안 돼요.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전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육상 자동차 이것만이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산업에너지 열원으로 제철소 화력발전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철소가 굉장히 큰 석탄을 잡아먹고 있어요. 제철소가. 화력발전소도 상당히 큰 포션이 석탄 떼가지고 발전하고 있고, 세멘트, CaCO3, 탄산칼슘 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고열로 데피면은 그것이 이제 세멘트가 되는 거예요. 뭐 재질 유리도 그래서 이런 데에 이제 석유를 쓰고 있고, 뭐 요거 뭐 제철소 같은 경우는 뭐 석유가 아니라 석탄이 좀 맞겠네. 석탄이. 그러니까 석유라는 것이 아니라 화석 연료의 용도 이렇게 바꿔야겠습니다. 제가 잘못 썼고요. 원료로는 합성고무, 합성고무, 합성섬유, 합성수지. 자, 이것들이 전부 이거 다 석유에서 나오잖아요. 석유에서. 합성세제, 석유에서. 저 이북에서 비날론이라 해가지고 석탄에서 이거를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탈북자들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이북에서 뭐 이렇게 나온대요. 이북에서 지금 뭐 우리도 뭐 자력갱생 정신으로 석유 수입 안 하고 석탄에서 석유를 하자. 그래서 비날론이 이제 나오는데 굉장히 무겁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석유만큼 그 제품의 질이 되질 않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의약품으로 등등 굉장히 많이 쓰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석탄의 용도도 화력발전 연료, 난방용 연료, 제철에 야금하지게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코크스라 그래요. 그래서 코크스가 뭐냐 하고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 콕이에요. 영어로는 콕. 요 발음이 콕이. 그런데 왜 코크스라고 하냐? 일본말로 찾아보니까 코쿠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우리의 코쿠스는 당연히 여기서 왔겠죠. 코쿠스. 도대체 코쿠스라는 말은 어디서 튀어나온 말이냐 했더니 일본 애들이 명치유신할 적에 독일에서 제철 기술을 받아왔는 거예요. 독일에서. 코쿠스가 독일 말로는 콕스더라고요. 독일 말로. 그러니까 이 독일 말 이것이 콕스 발음을 일본 애들이 발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코크스라고 이렇게 했고 우리는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따라서 무조건 코크스. 코크스가 아니고 콕이에요. 콕. 자, 석탄, 화학제, 탄소제. 자, 그래서 뭐 석탄의 용도로 뭐 탄소제, 이 카본 블랙 같은 거, 탄소봉, 석탄. 자, 이런 거 쓰고.
화석 에너지의 연소시에 발생하는 자 우리가 이제 CO2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그것에서 발생하는 CO2 이외의 그러면은 화석 에너지라는 것이 석유, 석탄, 그다음에 그 메탄 가스 이것이 다 화석 에너지인데 CO2 이외의 CO2만 나오느냐 거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아주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황산 화합물, 황과 산소의 화합물 SO2 가스, SO2죠. 그다음에 질산화물 NOx라고 그러는데 뭐 이산화질소죠. 이산화질소가 줄어드는데 NO2가 주고 많은데 그 외에도 뭐 N2O3 뭐 많잖아요. 그것을 다 통합해서 NOx, NOx. 그다음에 미세먼지. 자, 우리가 그 뭐 큰 굴뚝 하면은 새카만 그 검은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미세먼지. 고대구와 일산화탄소. 자, 그래서 화석 에너지를 연소하면은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론자는 CO2만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기후 위기론의 기후 위기가 허구다. 박석순 교수 말이 맞고 저 미국 대통령 말이 맞다 하더라도 화석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이거는 뭐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첫째는 전 세계의 석유 매장량이 1조 7천억 배럴. 자, 이거를 A로 놓고 전 세계의 하루 석유 소비량이 1억 배럴. 자, 그러면은 A 나누기 B 하면은 1만 7천일 동안은 지금 그대로 저 사용량이 증감 변화가 없다고 할 적에 나누면은 46년간은 캐먹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는 매장량이 188조 큐빅미터, 센티미터가 아니라 큐빅미터입니다. 큐빅미터. 전 세계 내추럴 가스의 소비량은 1년에 4.2조 큐빅미터. 큐빅 뜻은 삼성, 입방을 큐빅이라고 합니다. 큐빅미터. 자, 그래서 전 세계의 내추럴 가스는 얼마냐? 이거 보니까 우연하게도 이것도 50년, 이것도 50년. 거의 딱 같이 잘 맞아요. 석탄은 제가 여기 해놓지는 않았는데 석탄은 앞으로 150년 쓸 수 있다. 가용 그것이. 자, 그래서 과거에 제가 중학교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하고 에집트하고.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 애꾸는 국방장관 모셰 다얀이라는 그 친구가 이제 기습 공격 전격전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집트를 아주 그냥 뭐 해가지고 그때 이집트 대통령이 누구냐 나세르가 그 이집트에서는 아주 영웅인데 뭐 완전히 그냥 그 불명예스럽게 했죠. 그때에 이제 나온 것이 석유값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김천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석유골로로 밥을 해 먹는데 석유골로 때울 그 석유 그것도 힘들었어요. 밥해 먹기도 하도 석유값이 올라가지고. 자,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느냐? 1900 아마 한 60년대 말쯤인데 60년대쯤인데 1980 그 후로부터 20년 지나면은 석유 다 고갈된다고 그래요. 20년. 근데 석유 한때 그 당시 또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1980 야 이제 석유가 이제 고갈돼야 되는데 하고 그런데 보니까 앞으로 뭐 2020년 되면 40년 더 지나면은 고갈될 거다. 2020년 됐어요. 또 뭐 이제 와서는 또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 보니까 50년 앞으로 더 해볼 수 있다. 이게 거짓말 세 번째예요. 이게 세 번째거든요. 그런데 거짓말도 그 양치는 아이놈이 3번 공간 치다가 들통났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세 번째 거짓말인데 이제는 이 탐사 기술, 채굴 기술 이런 것들이 되고 이 세계 인구도 그렇게 이제 증가는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뭐 인구가 좀 많은 나라에서 줄어들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더 이 거짓말이 안 할 것 같다. 정말로 요거 일일 석유 소비량, 일일 연 소비량이 일정하게 간다면은 이거는 정말일 것 같아요. 앞으로 50년. 50년이면은 뭐냐? 우리 죽고 우리 손자들이 이제 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데 그때 되면은 이것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하느냐? 에너지는 뭐 원자력으로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태양광도 할 수 있고 풍력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석 연료를 일회성 연료로 한번 딱 엔진 해가지고 딱 태워버린다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낭비다. 우리 인류 후손이 뭐 500년 후, 1000년 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손자 세대 지금 걔들한테 큰 죄를 짓는 거다. 이거 뭐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저 트럼프나 뭐 박석순 교수도 좀 이렇게 태양광이니 뭐 풍력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가짜고 사기다. 그거 가지고 돈만 비싸게 하는 것이지 전혀 의미 없는 거다 그러는데 저는 그 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저하고는 완전히 제 생각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은 이제 기후 위기 이론자들의 이제 얘기입니다. 탄소 배출이란 주로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CO2 가스를 말한다. 자동차 공장 뭐 이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문제냐? 대기 중 CO 온실가스는 다시 우주로 내보내지 않고 가둬버린다. 그러한 온실가스가 그런 역할을 한다. 자, 이에 따라 지구 온도가 상승하여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리미테이션을 가해야겠는데 그것이 리유스블 에너지 서티피케이트는 증명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배출권하고 증명서는 완전히 좀 다른데 의미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이제 같은 거예요. 서티피케이트 리유스블 에너지를 네가 얼마만큼 생산했느냐. 내가 생산했다면은 그것을 내가 증을 받는 이 증 아니에요, 서티피케이트. 그러면은 이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네가 산소 CO2 가스를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네가 콤펜세이션을 해라. 보상을 해라. 그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생산한 그 탄소 안 나오게 생산한 에너지, 그 증을 사라.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사면은 내가 탄소를 그만큼 배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출권. 자, 그래서 이 배출권하고 서티피케이트이 그래서 이제 같은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다. 어문학 단어로 사전 찾아보면 말이 안 되죠. 배출권하고 서티피케이트.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같은 의미. 야, 뭐이 서티피케이트 배출권이라고 하는 배출권의 단위가 뭐냐? 그래서 이제 그것은 메가와트 아워다. 1REC는 즉 1메가와트 아워의 전력을 내가 생산을 했다. 그만큼 내가 생산했으니까 이 CO2를 생산한 놈은 그거를 사가라. 그만큼. 그것이 이제 그 탄소 거래입니다. 이것이 탄소 거래. 그다음에 탄소 중립은 결국은 지금은 발생되는 탄소가 그 줄어드는 흡수하는 탄소보다 양이 이제 좀 많아서 계속 CO2 농도가 증가하고 있고 지구 온도도 올라가고 있고 극지방에 있는 눈도 얼음도 녹아가고 있는데 좀 같게 하자. 그 철학적 개념이 카본 뉴트럴리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기후에 대해서 좀 비중을 제가 많이 뒀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때는 이제 박석순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름만 들었지 특별히 그 사람하고 그 강의한 데 가서 뭐 얘기 듣고 이너서클에서 좀 뭐 우당탕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맞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기후 위기론에 대해서 좀 많이 제가 할애를 해가지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결국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하면은 좀 정말 박석순 박사 말이 틀렸고 그게 맞다. CO2, 탄소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 어떠한 천체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 지구, 특히 우리 인간에 의해서 우리가 못 살게 됐다. 그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은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눈이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 신재생 에너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에너지가 있고 재생 에너지. 며칠 전에 저 TV를 봤는데
이게 왜 신재생과 하냐? 신에너지 따로, 재생에너지 따로 하지. 이거를 같이 번복시켜 가지고 그거는 여기에 뭐 수소에너지. 지금 우리나라가 수소에너지는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자동차에서. 그다음에 연료전지, 그다음에 석탄을 액화하고 또는 가스화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신기술로 의한 에너지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는 기존에 기본적인 것은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냐? 태양에서 오는 겁니다. 태양에서 오는 거를 그냥 지구를 데피고 뭐 이렇게 헛되게 쓰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부를 할애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유용하게 좀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태양광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풍력, 지열도 사실은 과거의 태양의 그 힘이잖아요. 뭐 하여튼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뭐 이렇게 뭉치고 하다 보니까 그 지구 밑에서 그 방사성 원소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알고 있기는 토륨이라고 그러는데 소듐이 굉장히 반감기가 긴 방사능 물질. 그놈들이 천천히 계속해서 열이 나오는 뭐 이렇게 분해돼 가지고 열이 나오는데 지구 껍데기가 꽉 막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다가 조금씩 하다가 언젠가는 펑 터진다. 너무 지구가 꽉 쪼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뭐 지열 에너지, 그다음에 수력 에너지, 이것도 뭐 태양이죠. 이거 다 태양, 해양 에너지도 태양, 조력 에너지, 조류, 파력 다. 그다음에 농사 지어가지고 바이오. 독일에서는 아직도 바이오 에너지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독일은 원전이 완전히 폐쇄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2023년도에 완전히 폐쇄했어요. 완전히. 그러는데 그 해에 얼어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러시아에서 싸게 가스를 뭐 무제한으로 공급받다가 야 우리 그 우크라이나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우리 다 수입하지 말자 해가지고 러시아도 수출을 못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느냐? 다른 나라에서 가스를 사와야 돼. 하여튼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를 사와야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독일이 엄청나게 올랐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원전 발전소 3개를 폐쇄를 시켰는데 24년도에 작년도에는 하나는 그냥 폐쇄시키고 2놈은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원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일에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이 독일이 원전 발전소를 못 짓는 이유는 뭐냐? 그동안에 원전과 관련된 인프라가 다 무너졌다. 거기에 있던 뭐 기업들이 다 흩어지고 다 소멸되고 없다. 그래서 원전을 할 수가 없대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원전은 나쁜 거다 해가지고 다 했는데 독일이 어디서 오느냐? 전기는 주로 프랑스에서 서유럽은 전기가 하나로 1년 되게 네트워크로 돼 있잖아요. 우리 국별로 탁탁탁 끊어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여기 프랑스, 저머니, 벨지엄, 네덜란드 뭐 이런 거 오스트리아, 스위스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묶여가지고 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서 제일 전력 에너지를 많이 수입했느냐? 독일은 프랑스에서 제일 수입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프랑스의 전기는 주로 뭐냐? 원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력이 나쁘다고 그렇게 다 없애버렸는데 결국은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수입해다 쓴 거는 그거는 뭐 자가당착이고 아주 그거죠. 그래서 야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짓을 독일이 했다. 그래서 그 독일의 그 여자 수상 메르켈이 그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독일을 이게 다 망쳤다. 지금 와서 보니. 이 에너지를 보니까 중국이 제일 낫더라고. 원전도 막 짓고 태양광도 엄청나게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중국을 뭐 우습게 보고 뭐 독일이 잘하고 뭐 독일이 공업 생산력이 높잖아요. 중국도 뭐 높긴 하지만 그거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구에 의한 거고. 그래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독일도 얘들도 별거 없구나. 독일의 산업 그 경쟁력이 많이 잃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기 요금이 굉장히 비싸져가지고 정말 부담된다 독일은. 그래서 독일은 뭐냐 하면은 태양광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위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위도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탈리아의 유럽의 남유럽이에요.
남유럽에 해당해요. 훨씬 남쪽에 있어요. 독일은 훨씬 북쪽에 있으니까 걔들이 의존하는 것은 저 북해의 바닷바람, 바람 풍력으로 많이 했는데 여하튼 또 2023년에는 바닷가에서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풍력도 시원찮아졌다. 자,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가스 못 오고 풍력 그 바람 다 잦아들었고 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은 뭐 원자력 뭐 좋잖아. 막 때려주고 우리나라 다 망쳐놓은 그 기술자들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로 다 갔느냐? 중국으로 나가버렸다. 거기 가서 원자력 발전 다 지어주고 이제 뭐 슬그머니 돌아오겠죠. 자, 참 이거 유럽이 뭐 잘하고 뭐 미국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에너지 정책은 중국이 잘하더라고. 중국은 뭐냐? 최상 지도층이 다 이공계통이에요. 인문계가 없어요. 그러나 뭐 이 자본주의 국가는 최상 지도층이 전부 인문계 하는 사람들이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걔들은 이런 걸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뭐 이념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이념 가지고 하려니까 자꾸 에러가는 고 미스가는 거야. 그래서 참 중국 이 에너지 쪽으로는 우리가 중국을 많이 배워야 할 거다. 자, 이 공장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혜택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좁은 국토의 비싼 땅값에 더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자 그래서 이런 건물 지원 사업도 해주고 특히 이제 지금은 주차장에 많이 고속도로 주차장에 이거 많이 있잖아요. 네. 주차장에도 이제 옥상에다 해라. 자 그다음에 금년도 에너지공단 옛날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 했는데 언젠지 이름을 슬그머니 갈았더라고요. 에너지공단으로. 그래서 중국산 모듈로 해서 사업을 한다면 보조가 없고 시공단가는 킬로와트당 100만 원이고 본인이 100만 원을 다 부담을 해야 된다. 만약에 국산의 저탄소 모듈의 태양광 모듈을 쓴다면은 한 60만 원 킬로와트당 6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가고 시공단가는 160만 원이니 본인 부담은 100만 원 내라. 똑같아요. 중국산 모듈로 하나, 국산으로 하나 똑같아요. 이런. 그런데 이제 이거는 바로바로 이제 돈이 뭐 지돈 100만 원 내고 해도 되고 이거는 좀 경쟁도 있고 좀 기다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산 모듈이 그렇게 또 뭐 나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 기술이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년도부터의 건물 지원 사업 보조금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쨌든 이것은 국내에서는 경쟁이기 때문에 서로 따먹으려고. 그래서 100kW까지만 해주겠다. 어쨌든 국가에서 상당히 특히 이제 내년도 예산이 획기적으로 이제 달라졌어요. 내년도에 30% 더 늘어나요. 자, 그다음에 OECD 주요국 재생 에너지 소비비죠. 자, 이거를 에너지 믹스라 그러는데 에너지 믹스. 자, 여기 보면은 자, 독일의 전원 믹스 계획 퍼센트.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2016년도에 화력이 55.8%, 원자력이 13%, 재생에너지가 31%. 자, 이렇게 돼 있다가 19년에는 여기에 화력을 46%, 원전을 12%, 재생에너지를 40%. 자, 그래서 원전 줄이고 재생에너지가 자꾸 늘어나고 원전이 자꾸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5년도고 30년에는 원전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재생에너지를 65%. 그다음에 석유, 석탄 뭐 이런 거, 천연가스 이런 걸로 35%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지금은 독일도 이제 완전히 과거에 어떤 독일의 녹색당이라고 있어요. 녹색당이 막 야당인데도 큰 소리 쳐가지고 어떤 명분상으로는 걔들이 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독일이 지금 완전히 어떤 공업 경쟁력을 완전히 중국한테 다 뺏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자, 여하튼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계획이 있었다. 독일에서는. 자, 전원 믹스, 전력원의 원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다. 그럼 한국의 전원 믹스는 어떠냐?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전 18%, 석탄 28, LNG 32, 재생 1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020년도 이렇게 돼 있다가 2030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8, 18, 11, 10 원전을 자꾸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 석탄도 냄새 난다 먼지 난다 해가지고 지금도 석탄은 지금 뭐 제3세계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는 석탄이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 못 사는 사람도 너도 부자인 만큼 맑은 공기에서 깨끗한 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인권이야. 왜 부자 놈은 LNG 쓰고 가난한 사람은 석탄 써야 하느냐. 그런 그 이념적인 생각으로 결국은 누가 손해 보느냐? 결국은 가난한 사람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석탄도 이렇게 줄이자. 그 다음에 LNG는 그대로 유지하자.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 고리 뭐 이런 거 다 폐쇄시키고 지금 하나는 완전히 이제 뜯어내고 그다음 몇 개는 그냥 정지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뜯어낸 것도 사실은 조금만 손을 보면 40년 더 쓸 수 있는 건데 완전히 다 뜯어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두 번째 다시 또 바뀌고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원전은 줄여야 할 게 아니라 원전은 자꾸 키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꾸 키워나가. 자, 그 다음에 석탄을 줄이는 거.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석탄을 줄이는 것은 우리 뭐 괜찮은 얘기죠. 석탄 지금 한국에서는. 자, 그래서 석탄을. 그래서 이놈을 이제 앞으로 원전 자꾸 키워나가야 되고, 석탄은 이놈 것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LNG는 요거는 제일 이제 비싼 건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간대별로 계절대별로 자꾸 그 원전 그 전력 수요량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놈은 LNG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이거 자꾸 늘려나가요. 자, 요거 다 맞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는 자꾸 키워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 놈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고 요 놈도 자꾸 키워나가야 되고 줄여야 할 것은 뭐냐? 석탄 줄이고 LNG도 이제 줄이면 좋겠는데 아직은 뭐냐? 그게 이 신재생 에너지의 그 불안성, 간헐성이라고 하나, 간헐성. 뭐냐? 밤에는 발전 안 돼. 장마 때에는 뭐 긴 기간 동안 또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순발력이 좋은 것이 이제 LNG니까. LNG는 할 수 없고, 뭐 약간의 석탄도 살려야 할 거고, LNG도 줄여는 나가는데 이놈의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 이런 것이 이제 되면은 자꾸 줄여나가는 이제 그런 것이 돼야 되고,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정이 뭐 그 당시의 그거고 이것도 이제 수정이 아마 됐을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것이 2021년도의 자료인데 요거 보면은 2020년도하고 요거 한번 보죠. 뭐 원전 18%, 원전 18%딱 맞아요. 이제 푸른 거는 설비 용량이고 이 설비 용량에 비해서 발전량이 많았다. 이런 걸 원전을 쉬지 않고 돌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원전은 요 다음 페이지에서 밤낮 없이 계속 돌렸어요. 밤낮 없이 계속. 신재생은 이거는 뭐 밤에는 전혀 안 되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약하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020년도에 석탄이 28%, 석탄 28%. 야, 요거 봤잖아요. 이거 석탄 28%고 실제로 발전량은 33%였다. 석탄도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뗀 거예요. 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33%, 자, LNG 32%, LNG 32%. 자, 자, 이거 다 맞고. 그다음에 이 재생 16%. 여기 신재생이 요거 뭐 17%인데 요것이 왜 요거 이렇게 이 투자를 이건 주로 이제 신재생은 어떤 큰 기관보다는 개인들 또는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한 건데 이게 이게 이렇게 큰 설비 용량만 해놓고 비중은 요거밖에 안 된다.
엄청나게 손실이잖아요. 17에서 7.1, 10%가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설비는 이래 해놓고 비중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아깝잖아요. 10%.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했는데 그게 안 따라요. 송전선이 안 따라붙은 거예요. 송전선이. 특히 이것이 신재생이 태양광은 우리나라 풍력은 별로 없어요. 태양광이 압도적인데 태양광을 주로 어디서 했느냐? 전라도에서 했단 말이에요. 경상도에서는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전라도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덜도 넓고 하기도 좋아요. 거기는. 했는데 거기서 생산을 했지만은 소비자까지 큰 소비지는 어디냐? 경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경인 지역으로 오려면은 거기에 송전선 이제 전기하는 쟁이들은 송전선이라고 그러고 우리 뭐 일반 민간인들은 이제 고압선이라고 그러지. 이 고압선이 안 된 거예요. 고압선이. 그게 안 되니까 용량이 요만한 굵기의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있는데 전력 생산을 이만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송전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컷 투자를 했는데 설비 용량을 너 전기 만들어 가지고 빨리 이 경인 지역으로 보내 하니까 한전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허가를. 예.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참 큰 이 손실이 일어났다. 자, 이런 것들이 소위 인문계 하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보면은 아까 원자력 발전은 이거 이제 어느 년도의 어느 날짜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1시부터 24시까지 요 0시 밤이건 낮이건 원자력 발전은 다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아까 설비 용량보다 발전 용량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원전 설비 용량 18%, 발전량 비중 27%, 10%가 더 높은 거예요. 이 10%를 이렇게 더 높고 10% 까진 데가 어디냐? 이놈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한수원. 이거는 수많은 민간인들만 엄청난 손해를 받고, 뭐 이건 뭐 한수원은 한수원대로, 이거는 이익받다 손해받다는 꼭 이것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전기 그 킬로와트 아워당 단가가 얼마냐 그것까지 해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또 그다음에 한수원은 한전하고 묶어가지고 생각해야 되지 한수원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한수원은 요금을 누구한테 받느냐? 한전한테서 받는단 말이에요. 한전한테서. 한전은 한수원에 돈 주고 어디 일반인들한테서 이제 돈을 받는데 그 돈이 적정하냐 이제 그런 거죠. 24시간 동안 일자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국내탄, 유연탄, 국내탄은 다 무연탄이고 유연탄은 100% 수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석탄으로 발전한 양이다. 새벽 1시부터 새벽 0시까지 이것이 발전한 양이 새벽 4시에 제일 최저고 그 다음에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유 발전도 이 디젤 엔진이죠. 디젤 엔진에 의해서 좀 뭐 약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거의 전력량 소모가 적은 새벽 때에는 LNG를 안 떼고 있다가 조금은 떼겠죠. 식어가지고 완전히 식으면 안 되니까 계속 뜨거운 거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이제 데피고만 있다가 여기 이제 요게 몇 시냐?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이제 월급쟁이들 이제 사무실 문 열고 컴퓨터 켜고 하는 뭐 그부터 이제 피크 일종의 스몰 피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맥시멈 피크는 여기가 어디냐? 오후 3시쯤에 에어컨 켜고 뭐 하여튼 전기는 다 쓰는 거예요. 여기 LNG. 자, 그래서 이러한 순간순간적인 변화는 LNG가 LNG는 우리 집에서 쓰잖아요. 뭐 도시가스는 뭐 내 마음대로 껐다 켰다 마음대로 되는데 석탄 발전이나 원자력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 자, 그래서 이제 비용은 어디가 제일 비싸냐? LNG가 제일 비싸단 말이에요. LNG가. 그 다음에 아마 원자력 발전도 좀 싸고 석탄 발전도 좀 쌉니다. 싼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재생에너지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은 주로
그 실리콘을 바탕으로 하는 실리콘이 모재가 되고 거기에 이제 불순물을 도핑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태양광 재료를 만드는데 이 폴리실리콘은 이 모래 등에 있는 규소를 용융해서 만든다. 자, 이것을 고온으로 해가지고 녹여서 이렇게 뭐 규소는 뭐 엄청나게 많은 게 뭐 규소니까 지표면에 제일 풍부한 원소가 규소잖아요. 지표면에서는 하여튼 지표면에서는 흙이 규소란 말이에요. 흙이. 자, 모래하고 자 그래서 이것이 있고 자 녹여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얼등한 모양 실린더 모양으로 하거나 또는 직육면체로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얇은 막 형태로 자른다. 얇은 막 형태로 뭘로 자르느냐? 다이아몬드 드릴로 잘라. 이렇게 얇게 다이아몬드 드릴로 이렇게 짧아가지고 그렇게 얇은 막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뭐로 하느냐? 저 웨이퍼. 자, 이것이 이제 셀이고 이제 셀은 이런 보시죠. 여기까지 왔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실제 됩니까 이게? 네, 돼요. 네. 저 휴대폰 충전할 때 특히 어디냐 등산 갈 때 야외 갈 때는 요즘은 그래도 좀 나은데 옛날에는 산 근방 가면은 휴대폰 저 굉장히 순식간에 통화 한 5분만 하면 다 따라 빠졌어요. 왜 그러냐? 근처에 중계기가 없잖아요. 멀리까지 전파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맥시멈 RF 배터리를 다 따라 소진시켜 버리지. 그런데 이제 요새는 이제 중계소가 많이 생기고 뭐 여기저기 와이파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산의 높은 곳에 가면은 잘 안 터집니다. 잘 안 터지는 건 뭐냐?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한단 말이에요. 지 나름대로 휴대폰은 최대의 노력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게 있으면은 아주 최고지. 자, 그래서 이제 빛을 조사하면은 조사라는 것은 서베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쏘이면은 빛을 쏘이면은 기전력이 발생한다. 자, 이러한 셀들을 이게 하나의 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요걸 이제 모듈이라고. 모듈. 자, 그래서 아까 조금 뭐 작은 모듈이죠. 작은 모듈이 연결된 여러 장의 태양전지에 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XY로 XY 이렇게 하는 거 이름을 이제 어레이라고 그럽니다. 어레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거는 뭐냐? DC예요, DC.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쓰려면은 뭐 어떻게 돼야 돼요? DC입니까, AC입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쓰려고 하면은 뭐 우리 한전하고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한전은 AC잖아요. 한전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여기에서는 발생되는 것이 DC 전력인데 직류 전력인데 이런 걸 이제 AC 전력, 즉 한전 전력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인버터라는 것이 필요하고 인버터.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다른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태양광 셀인데 셀의 이제 기본적인 그 원리는 뭐냐? 포토볼테이크 이펙트, 광 기전력 효과. 포토 하면은 광, 볼테이크 하면은 기전력이에요. 볼티지 있잖아요. 광전 효과라고 있어요.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라고 해요. 광전 효과. 그거는 진공에다가 이 금속, 셀레닌가 뭐 그런 금속이죠. 특히 빛을 쬐면은 전자가 잘 튀어나오는 금속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셀레닐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진공에다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가시광선 또는 뭐 이렇게 좀 에너지가 되는 것을 쬐면은 거기서 전자가 풍 튀어나오는 것. 그것을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라고 그러고. 요것도 이제 빛은 하지만은 이거는 진공으로 전자가 풍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회로를 만들어 주면은 이 회로를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 그것이 이제 광기전력. 전기 에너지 전력을 발생시키는 광에 의해서 그래서 포토볼테이크 이펙트. 자,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뭐냐? PN 다이오드. 우리 이제 전자공학 하면은 아주 기초적인 소자가 뭐냐? 처음에 배우는 것이 이 다이오드예요. PN 다이오드. 그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FET 필드 이펙터 트랜지스터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인테그레이터 IC 배우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제일 이제 기초적인 소자가 뭐냐? PN 여기에 PN 다이오드. 다이오드 뜻은 뭐냐? 두 개의 극성으로 돼 있다. 달이 두 개가 돼 있다. 그것을 다이가 이라는 말이에요. 이극 반도체예요. 이극 반도체. 자,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여기도 이제 접합면 정션이고. 태양에서 나오면은 가시광선 저기서 막 나오는데 대체로 가시광선. 여기에다가 적외선까지도 야 적외선도 에너지가 절반이고 가시광선 절반인데 아깝지 않냐? 그러고는 뭐냐? 적외선을 빨아먹어 가지고 그것으로서 다시 광효과 하는 것을 같이 하자. 그래서 가시광선하고 적외선하고 같이 하자. 그것이 텐덤 그 효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이 텐덤 셀 가지고 한국하고 중국이 서로 이제 지금 뭐 경쟁을 하고 있는. 물론 미국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하고 다 같이 하겠죠. 하는데 이러한 포토볼테이크 이펙트의 효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맥시멈 한 28%인데 여기에 텐덤 셀이 나오면 여기 이제 한 층을 더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40%까지 비약적으로 또 하고. 자, 그래서 점차로 이 가격은 자꾸 낮아지고 시간이 갈수록 효율은 좋아지고 가격은 자꾸 아래로 빠진다. 예, 그런 게 있어요. 석유값은 자꾸 오르잖아요. 가스값도 오른다고요. 원자력 값도 오른다고요. 예, 그런데 태양광은 점차로 하지니까 언젠가는 지금은 보조금을 줘서 싸다 뭐 짜다 해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점차로 기술이 발전해거든요. 이거하고 같이 몰리는 것이 이제 배터리인데 전기 자동차의 보조금을 내년도엔가 안 준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 배터리 가격이 싸졌다. 배터리 가격이 싸져가지고 줄 필요가 없다. 같이 이제 휘발유하고 전기차하고 같이 싸워라. 지금 그 정도까지 왔어요. 요게 그 기본적으로 실리콘이에요. 여기다 실리콘 결정 크리스탈이다. 실리콘 크리스탈. 실리콘 크리스탈은 기본적으로 격자의 구조가 실리콘 원자 하나 이렇게 배열 있고 요 사이에 또 실리콘 끼어 있고 또 실리콘 끼어 있고 요 위층에 또 요 삼각형에 또 하나 통 놓고 실리콘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제일 콤팩트하게 볼륨에 가장 콤팩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데 실리콘이 사족 원소잖아요. 실리콘이 사족 모재 사족은 실리콘 그다음에 저머늄. 우리가 반도체로 쓰는 원리는 저머늄하고 실리콘이 이제 그 사족 모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주기율표에 보면은 1쪽에서부터 8쪽까지 되어 있잖아요. 8쪽까지. 그래서 8쪽을 우리가 이너트게 했어요. 불활성 기체라 그러고 제일 안정된 것들인데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해서 실리콘은 어떻게 되느냐? 외곽전자 4개하고 또 옆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해서 저 발렌스 일렉트론 외곽 전자를 8개를 만드는 거예요. 8개.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고온으로 예를 들어서 뭐 3족이다 또는 뭐 5족이다. 여기도 가스 속에다가 넣고 하면은 뜨거운 온도에다 하면은 어느 하나가 쑥 빠져나오고 그놈이 쭉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도핑이라고 해요. 도핑. 그래서 이제 도핑은 원래는 일반 사회에서는 약물을 먹어가지고 내 기록을 바꾸는 거, 바꿔치기 하는 그걸 이제 도핑이라고 하는데 도핑 뭐 0.1g 가지고 엄청나게 작은 양을 해가지고 성격을 확 바꿔놓는 거 그게 도핑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실리콘 조그마한 그 분자들이 원자들이 다다다닥 있는데 거기에서 살짝 불순물이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이제 태양빛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진공로에다가 여기다가 가열을 해가지고 온도가 뭐 1000도가 넘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저 불순물 3족 또는 5족 불순물을 온도가 높으니까 속도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놈들이 풍풍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도핑이다 그런다. 그러면은 요놈의 성질이 확 바꿔진다. 그런 것을 꼭 우리가 약물 조금 먹어가지고 내 정신이 멀쩡한데
술 조금 먹고는 애가 막 개차반이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성질이 완전히 온순하고 양순한 놈이 술 먹고 나서 막 아주 막 폭력적이 되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꼭 내 성질하고 똑같은. 여기에서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오족이 왔다. 오족은 뭐냐? 외곽 전자가 5개가 있어요. 4개가 오면은 딱 맞겠는데 5개가 외곽 전자가 있으니까 한 놈을 쫓아내고 여기에 있는 실리콘 어떠한 원자 한 놈을 쫓아내고 지가 와서 자리를 탁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자식은 외곽 전자를 5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족이에요, 오족.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는 놈들끼리 딱딱딱 해가지고 외곽 전자를 공유를 해서 전자를 딱 맞춰놨는데 이놈 이 어떤 외부에서 온 이 불순물, 사실은 이 불순물은 아니고 도판트라 그러는데 도핑 머테리얼을 도판트라 그래요. 그것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전자 한 개가 남는 거예요. 잉여 전자. 그래서 전자 한 개는 외부에서 조금만 뭐를 트리거를 하면은 이탈을 해가지고 뭘로 되느냐? 원래가 이제 묶여진 구속 전자로 있다가 지가 자유전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속에서 꼭 도체의 자유전자 같이. 예를 들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감나무에 감이 막 열려 있는데 살짝 바람이 불어도 감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내가 살짝만 이렇게 돌멩이 집어 던지면은 감이 홍시가 되어도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뚝뚝뚝 일단 이탈을 해버리면은 그놈은 뭐냐? 우리가 이제 자유전자가 돼가지고 이쪽에 다 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대를 이제 거꾸로 전자 하나가 이제 외곽 전자가 3개다. 3개 하면은 4족 모재에 3족에 하니까 7개가 돼. 한 개가 모자라요, 전자. 이 전자 한 개가 모자라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홀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N형 반도체의 전자는 물질이고 요거는 물질이 아니라 전자 하나가 모자라는 상태. P형 반도체는 상태이다. 그 홀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상태이다. 전자 하나가 모자라는. N형 반도체에서 요것의 전자라는 물질이다. 자, 그래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이렇게 원래는 이거 하나의 실리콘인데 여기 이쪽에서는 이 3족 불순물을 밀어넣고 이쪽에서는 이제 5족을 넣고 이 두께는 굉장히 얇습니다. 두꺼우면 이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열을 가한다 하더라도 아주 얇은 그런 막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여기는 많이 있고 여기에는 홀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뭐냐? 서로 간에 이제 여기에 이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많이 전자가 있는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와 가지고 이렇게 전자가 오고 여기에 있는 홀하고 만나는 거예요. 홀은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상태가. 이건 물질이고 물질이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오고 상태는 이렇게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상태는 상태로 남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남아 있는 여기 있는 전자들이 모자라는 전자 하나가 결핍된 홀하고 이렇게 리콤비네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자, 그것이 이제 광기전력의 그분. 그래서 여기가 음극이 되고 여기가 양극이 되고. 그래서 양극이 되니까 우리가 포지티브형 반도체. 여기 음극이 되니까 네거티브형 반도체 이렇게 되고. 여기와 여기의 전이차, 전압차가 얼마냐? 그거를 이제 광기전력이라고 하고 기전력의 단위는 볼트예요. 볼트. 자, 그래서 여기는 이쪽이 음극, 여기가 양극. 그다음에 전자는 이렇게 흘러가고 하면서 전자가 흘러가면서 이제 전류가 되는 거죠. 전류는 전자의 흐름과 반대 방향. 전자는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전류는 이 반대 방향. 전자 흐름의 반대 방향이 전류야. 이거는 우리 다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이 전압은 DC입니까, AC입니까? 이거는 이 전압은 이 광기전력은 DC잖아요. 시간적으로 변동이 없잖아요. 물론 내가 AC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빛의 세기를 막 AC로 세게 넣었다 작게 넣었다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AC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런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류가 흘러감으로써 여기에 이제 저항체니까 텅스텐 저항체니까 이놈의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빛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 이 메커니즘 물리적인 것만 해도 거의 1년을 배워야 됩니다.
태양광 모듈에서 발전, DC 발전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것들이 이제 태양광이 정말 실용성이 있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장을 둬야 되니까 한 장 가지고는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별로. 예. 우리 집에도 한 장은 딱 갖다 놨어요. 우리 집 베란다에다가 한 장을 갖다 놨는데 뭐 아주 미약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넓은 데에다 하고 저 array X축, Y축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선 나오는 선 해가지고 두 개의 선이 있어요. 그 두 개의 선들끼리 막 연결을 해가지고 해도 여러 개의 선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접속반에다가 해가지고 선들을 가지런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선들을 이 안에서 해가지고 여기서는 딱 두 개의 선, 하나는 이제 플러스 전압, 그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전압. 자, 그래서 딱 두 개의 선이 이렇게 갑니다. 물론 이제 그라운드까지도 나는 생각한다 하면 그라운드 물을 이렇게 연결하면 뭐 세 개의 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접속반이 있고 여러 배선들을 정리하는 접속반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 DC를 인버팅을 한다. 인버팅은 뒤집어 놓는다. 뭘로? AC로. DC 전력을 AC 전력으로 바꿔 놓는다. 이 한전 전력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인버팅을 하면은 뭐 어떤 작은 요 같으면은 요게 작고, 이것이 막 아주 대단위로 돼 있다 하면은 이것도 아주 큰 캐비넷 같이 그 이상으로 이제 커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AC 전력으로 이렇게 해서 계통 전압으로 바꾼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계통 전압은 우리가 이제 전봇대라고 그러는데 한전 사람들은 이 전봇대 하면 또 싫어하더라고. 내가 한전 사람들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이제 전봇대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주라. 저 전봇대가 왜 여기에서 옛날에 외정 때 전기 들어오기 전에 인포메이션을 빨리 서울로 보내고 서울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빨리 동경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 뭘 하느냐, 전기보다 그게 먼저 왔어요. 전보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걸 통신이 이제 우선이니까 말뚝을 막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선을 막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봇대가 됐는데 지금은 뭐 전보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없어졌고. 자, 여기에 이제 전선들이 가고 지금 뭐 통신 케이블들, 그다음에 유선 뭐 TV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막 뒤범벅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전 트랜스포머, 마지막 가정으로 가는 트랜스포머가 여기는 220V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전압은 22.9kV. 그다음에 내보내는 전압은 220V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인버터는 22.9kV, 22.9kV를 맞춰가지고 여기다 연결하기도 하고. 만약 이 규모가 적다 하면은 여기에 2차 전압, 여기에 트랜스포머의 2차 전압인 220V로 해가지고 인버터가, 이건 작은 거죠. 그거에 이제 연결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계통은 이제 시스템을 얘기하죠. 한전의 배전 계통에 연결한다. 배전 시스템. 자, 이것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제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발전소가 있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은 대략 여기서 발전기에서 나오는 것은 60Hz, 주파수는 60Hz, 전압의 크기는 대략 한 22.9kV일 거예요. 자, 그것을 765kV, 300 또는 345kV, 765, 한전 애들은 765라고 하지 않고 765, 345kV 이렇게 이제 고압선, 이 한전 연구라는 전력선 가가지고 345, 154kV로 다시 이제 좀 도심에 가까이 와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이 도심에 와가지고 각 동네까지는 이제 이것을 또 이제 낮춰가지고 154를 받아서 22.9kV 해가지고 22.9kV는 다시 또 220V로 해가지고 여기 주상은 막대기 주자 전주에 있는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변압기는 다 주상 변압기 여기에 놓여져 있는 그거 보죠. 자, 여기에 들어. 자, 그래서 이 발전소가 있으면은 송전설로 다 잘하고 변전 설비 배전소로 이건 이제 가정으로 220V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파워 시스템이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뭐 같은 건데 화력 발전 초고압 변전소, 원자력 발전 이것도 초고압 변전소, 그다음 수력 발전 초고압. 여기 보면은
수력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있어요. 이거 뭐냐? 소수력. 수력 발전에는 뭐 청평댐, 뭐 화천댐 하는 그런 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뭐 농로에 있는 어떤 작은 강이나 뭐 또 뭐 유럽에는 독일에는 뭐 도랑 조그마한 도랑에도 발전소가 있대요. 소수력 발전소가.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소수력은 바로 이 배전 시스템으로 200볼트로 갈 수도 있고 좀 크다면은 22.9로부터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크다 하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송전되고 2차 송전소에서 대규모 공전, 대형 건물 전철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태양광은 어디 있느냐? 여기 해가지고 요것이 작으면은 220볼트로, 좀 크다면은 222.9kV로 해서 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자, 그 태양광 그의 발전기의 큰 약점이 뭐냐? 안정치가 않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뭐냐?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배터리를 어느 한 곳에다 몰아붙여 가지고 거기다가 낮에 발전한 전력을 여기다가 다 쏟아부고 저장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이 모자라는 이제 그것을 여기에서 빼가지고 쓰다 하면은 상당히 이제 보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비싼 거예요.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온 것은 뭐냐? 자동차 배터리가 있음으로써 이것이 됐어요. 자동차 배터리에게 이거 생각도 못한 거예요. 자동차 배터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황산 배터리 말고, 시동 거는 그 배터리 말고, 예, 어디서 왔느냐면 휴대폰에서 왔어요. 휴대폰이 됨으로써 자동차 배터리가 나오고, 자동차 배터리가 되니까 이제 ESS 이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기본 이렇게까지 발전해 온 것은 휴대폰 때문이다. 원리가 똑같아요. 형태 이제 크기만 다를 뿐이고. 이 태양광 발전의 어떤 그 가능성이라고 그러는데 좀 못 믿을 것을 이 ESS가 많이 보충을 해준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택요금기 제공은 좀 전력을 적게 쓰는 사람은 기본 요금이 이제 뭐 이거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 기본 요금이에요, 이거죠. 전기를 쓰든 말든 기본적으로 내가 좀 많이 쓴다 하면은 월 7,300원 기본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너 얼마 썼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 기본 여기다가 400kW를 초과했다. 500kW다. 그러면 500 곱하기 307 해가지고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적게 쓰는 사람은 120원 kWh당 120원 해가지고 전력량 쓴 거. 우리 집 그거를 보니까 전기요금을 정말 적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참 어떤 우리 혜택에 비해서 정말 싸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0이다. 네. 그러면 초기 200까지는 이걸로 계산하고, 네. 그 다음에 50이 남잖아요. 50이 넘는 건 이 요금 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250원 여기에다 250 곱하는 게 아니고 초기 요까지는 200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이걸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50은 여기에다 250 곱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 겨우 내가 201을 썼다. 201을 쓰면은 이거하고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201을 여기다가 다 곱해버리면 가격 차가 조그마한 그거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튀어버리잖아. 그거는 불합리한 거지. 예. 그래서 요거 다 채우고 나서 넘는 거는 여기로 가고, 요거 다 채우고 나서 넘는 거는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기 요금이 굉장히 복잡하게 됐더라고. 개인 가정마다 떨어지는 요금,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요금, 전기 요금, 그다음에 공용 전기 요금, 그다음에 기후 환경 뭐 약간의 돈이 있어요. 기후 환경 뭐 어쩌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집 것만 내가 봤단 말이에요. 우리 집 것만 개인용. 공용도 보면 공용도 거의 한 10,000원이 돼요. 공용도. 그런데 우리 집 거는 대략 한 20,000원 정도. 어쨌든 전기요금이 한 달에 50,000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전기에 의한 우리가 혜택에 비해서 요금은 굉장히 싸구나. 그거 했고, 우리보다 독일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우리의 한 3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영국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비싸고, 그다음에 미국도 우리보다 비싸고, 일본도 우리보다 비싸고,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굉장히 싸다. 그동안에 그 싸게 된 거에는 누구의 희생이냐? 한전의 희생이 있습니다. 한전의 희생. 한전이 누적 적자가 200조. 예. 그래서 연기요금을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예. 무조건. 뭐 한전이 망하든 말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내가 선거에서 우선 이겨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포퓰리즘으로, 이것들이 다 포퓰리즘 요금이에요. 이거. 선거라는 것이 안 좋더라고. 예. 중국이 급격하게 발전한 것이 뭐냐? 첫째, 선거가 없었다. 예. 전부 이공계통이 지배를 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여기에 태양광 하는 업체 누구나 다 싸게 해라. 태양광 발전기를 가전 제품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9만 원짜리 뭐 이렇게 발전에 500와트 뭐 22,000원 되고, 뭐 1년이면은 다 뽑아져 나온다. 이 투형은 좀 큰데 1.5배. 주로 이제 가정용 마당에 있으면 마당에다가, 옥상에다 해도 되고 베란다에다 해도 되고. 그래서 저희 집도 하나 요거하고 비슷한 거는 하나 베란다에다 설치를 했어요. 자, 요게 태양광 모듈이에요. 요거. 서울에서는 야, 이거 뭐 해봐야 크게 뭐 도움도 안 되는데 귀찮기만 하다. 역시 서울 사람들이 좀 배부른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신규 아파트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처음부터 시공업자가 해야 돼요. 그거는. 예,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세대가. 모든 세대, 신규 분양하는 모든 세대, 신규 건설하는 모든 세대.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끝이, 요게 끝 그건데. 자, 요거는 양계장이에요. 상당히 큰 양계장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태양광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닭은 닭대로, 병아리는 병아리대로 키우고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해가지고 이게 꼭 먹고 알 먹고예요.